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40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수익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3연성에서 수익성의 기초를 둔 평가 방식이고, 이제 여기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 환원법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은 이제 수익 가액을 구하는 것인데, 이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 식은 이제 이렇게 분자 분모 형태가 되는데, 이런 식을 이용해서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에 땡겨와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이 식을 이용할 때 이 산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크게 이제 직접 환원법이라는 것이 있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순이익을 환원하는 것, 그러니까 순이익을 환원 이유를 이용해서 환원하는 것은 이제 직접 환원법이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그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DCF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느냐는데, 후자인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사실 중개사 시험에서 문제 푼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직접 환원법, 즉 이 순이익을 환원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들, 그것들이 이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직접 환원법, 즉 이 순이익을 이 환원 이율로 환원하는 이 직접 환원법만 이제 자세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서 하는 내용들은 순이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는 직접 환원법 내용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격, 이 수익 가액을 순이익은 이제 순영업 소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환원 이율로 나눠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순이익을 환원 이율로 나누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냐, 이것은 수학적으로 좀 이제 설명한다면, 순이익을 환원 이율을 통해서 적분을 하면 수익 가액이 나오고, 수익 가액을 환원 이율을 통해서 미분하면 순이익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환원 이율은 만일 토지와 같이 감가상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라면 이 자본 수익률로만 구성되는데, 건물 같은 그런 부동산은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분을 반영해서, 복합 건물이라면 이 두 양자를 합산하여 이 환원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 암기는 수순환, 물수로 생각해서, 물은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 이런 개념을 배우면서,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이 수익 방식이 가장 이 가치라는 그 정의 개념에 가장 이제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고, 또 수익이 창출되는 부동산의 평가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격 재원칙 중에서 예측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건 수익하고 예측을 따서 수익 예측, 그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산식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분자에 있는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란 대상 물건에 기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 총소득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또는 이제 순이익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이제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음을 이제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순이익이어야 합니다. 최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합법적, 합리적이고 최고 최선인 이용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부동산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계속적, 규칙적 발생하고 또 안전하고 확실하며 어떤 객관적 표준적인 수익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합리적, 합법적 수익이어야 되고, 또 장래에 예측되는 그 미래의 수익입니다. 과거 값을 이용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산정 기준을 요 노란색을 따서 좀 외워보면은, 순수한 최유효는 제가 이거 뭐 사람 이름으로 암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최유효는 계속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산식의 분모에 있는 이 환원이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원이율은 자본 환원이율이라고도 하고, 이 의의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의 예상 순수익의 비율을 말을 하고,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이율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 환원율은 다시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자본 수익률, 이것은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와 자본 회수율, 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본 환원율이 왜 이 두 개로 쪼개지는 데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만일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이 토지만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자본 회수율이라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는 이제 영원히 어떤 가치의 감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받기로 한 임대료, 즉 자본 수익만 이제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자본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본 회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투자 대상 부동산이 건물이 있는 이제 복합 부동산이나 뭐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은 이 원래 받기로 한 이 임대료, 이 수익, 기대 수익하고, 요 자본 수익,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즉 뭐 은행의 예금 금리라든가 국공채 금리라든가 뭐 이런 다른 그 대체 상품을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제 그 투자자가 원하게 될 것이고, 한편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처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상각이 이루어지고 노후화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 연수 동안 있던 이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이 투자자는 이 자신의 이제 투자 원금이 사라져 버리는 게 됩니다. 즉 거기에 뭐 임대료만 조금 받고, 이 자기 건물은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경제적 내역연수라고 하면 20년 후에 이게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 가치를 이제 결국 돈을 잃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자는 이 조금씩 감가되는 이 건물분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매 1년마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임대료 수익에다가 이 매년 감가 상각액만큼 임대료에다가 이제 더해서 그렇게 이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자본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건물이기는 한데, 만약 이 건물이 토지처럼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처럼 영원히 그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토지에 투자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비록 건물에 투자하더라도 이 자본 회수율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 내내
가치 감소 없이 그대로 이제 원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이 영구히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본 회수율은 제로가 됩니다. 또 이제 또 재미있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 건물을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이 건물을 딱 사자마자 건물이 바로 즉시 완전 박살나서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자마자 이제 건물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싹싹 이제 사라진다고 그런 가정을 해보면 이때 자본 회수율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아까 이 건물이 영구히 간다고 했을 때는 자본 회수율이 제로로 수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즉시 건물이 사자마자 즉시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이때 자본 회수율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그러면은 요 값이 무한대니까 이 두 개 값을 합한 값도 이 자본 환율도 무한대가 되고, 이 건물의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이 산식에서 이 환원이율이 무한대가 되면은,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 값이 수학적으로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가액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방금 부동산을 투자해서 사자마자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사라졌다는 게 이제 부서져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니까 가치가 제로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이 왜 건물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지를 좀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은 이 자본 투자에 대한 그 이제 수익, 이윤과 이 원래 이 부동산 가치의 원본의 완전한 회수, 자본 회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본 환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자본 회수율, 감가상각률은 토지를 제외한 감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의 취득가격, 투자액에 대해서 매년의 감가상각액, 회수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요 산식을 좀 외워보면 요 환수, 그 다음에 회수 이렇게 되는데, 환수, 회수 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 회수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안으로 외운다면 환할상,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빛처럼 환할 상이다, 좋은 상이다, 환할상,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 환원율의 성질을 좀 살펴보면,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 자본 환원율이 커지게 되면 이 분모값이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된다.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투자 대상인 예금, 사채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환원율은 또 순수이율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수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이 없을 때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는 데에 따른 그 할증되는, 가산되는 이자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의 위험이 커지게 될수록 위험 할증률이 커지게 되므로 이 자본 환원율은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이제 자본 환원율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장 추출법, 조선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 감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2L부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이 시장 추출법을 보면은 이것은 시장에서 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 사례들이 있고, 그러한 사례들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환원이율을 직접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것은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는 너무 이제 이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법, 이것은 이제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위험률 또는 이제 순수이율에다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총 위험을 구성하는 그 개별적인 위험들, 그 위험들에 대해서 그 위험 할증률을 각각 이제 산출해서 그것들을 더해가지고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무위험률, 이것도 순수이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위험을 평가할 때
이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해보면, 조성된 감정은 주관적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은 주관적이다.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조성법에서 하는 이유는 여기 녹색을 따가지고 조순 위험하다. 조순은 위험하다. 이게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조순이라고 이제 경제학자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순은 위험하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결합법. 여기서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착안하는 방법이고,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 지분 투자액, 즉 자기 자본 투자와 저당 투자, 타인 자본 투자의 합으로 이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다른 면에서 이제 착안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이 소득을 창출하는 이제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를 구하는 것은 이 토지 비율이 있고 건물 비율이 있는데, 이 토지 비율에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 건물 비율에 건물 환율을 곱해서는 더해서 이 환원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 수익성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과 저당 투자액, 타인 자본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것을 이제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당 투자자, 은행의 요구 수익률, 이것을 이제 저당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 저당하는 이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값이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르고, 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 양자의 값을 구해서 가중평균에서 환원 이하를 이제 구하는 것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금, 이 은행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기 대출액으로 한 것이 이제 저당 상수 값이고, 일종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고, 이걸 갚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제 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이제 부담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환원이율은 이제 그 저당 이자율,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감당해야 될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한 이제 배당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이제 투자의 예상 수익률이 이 환원이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암기는 투자금이 부, 진, 저자는 낮을 저자인데, 그래서 지금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낮고 낮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구도법. 이 방식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았고, 따라서 그 세 가지가 자본 환원율에도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인데, 그 투자자가 향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익을 보면은 이 매 기간 이제 받게 되는 뭐 임대료, 세전 현금 흐름이 있고, 또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원금 상환을 해가게 되면은 그 원금 상환분만큼은 이제 타인 자본에서 자기 자본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 자기 자본이 이제 형성되는 분, 이것도 이제 수익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 엘리드법에서는 이 부동산을 영구히 보유한다고 보지 않고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처분기간 시점에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 하락분, 특히 이제 가치 상승분을 또 수익으로 향유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자본 환원율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 방식을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해 보면은 L을
이 I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L을 매 전 현금 흐름으로 지분 형성을 해주니 그 I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 여기서 저는 원래 앞전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부전자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세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법, 이것은 이제 개텔이라는 이 은행원, 즉 이 저당 투자자 입장인 이제 대출기관 입장에서 이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 가지고 환원 이율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원 이율은 대부 비율, 즉 대출 비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로 이 환원 이율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대부 비율 LTV는 대출액 나누기 부동산의 가치 한 것이 이제 대출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DCR이라고 하는데, 순정업소득 NOI를 부채 서비스액 또는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눈 값이 이제 부채 감당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좀 일단 해보면, 부채가 대, 부채니, 저땅 사세요. 여기서 이제 부채는 이제 이 얼굴에 붙이는 부채 말고 이제 은행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굉장히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좀 흥정을 잘해서 저 땅을 사세요. 큰 부채가 있는 저 땅을 흥정을 해서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 비율은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대자 같고, 또 뒤에 부자, 밑에 분모의 부자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부채 감당률은 부순부채. 그래서 요때 부채는 이제 우리가 얼굴에 붙이는 부채인데, 이제 부수어버린 부셔버린 부채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 말고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그 총수익을 분석해 가지고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재비용 경비를 더해서 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사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식으로 나타내면 수익 임료는 순수익에다가 여러가지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필요, 물은 순수해야 마실 수가 있죠. 그렇게 암기하시고, 이 주의사항으로는 이것은 이 기업용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임대용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임대용 부동산은 이제 임대료가 나오는데, 그 임대료로부터 다시 임대료를 구한다는 것은 임대료에서 다시 임대료를 구하는 이제 순환 반복의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익이 수익의 주체가 아닌 주택 같은 것도 이 수익 분석에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익 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다고 할 때, 얘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이게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이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임대해 준다고 할 때, 그 가격을 얼마로 받아야 될지가 이제 좀 애매해집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국유재산 같은 그런 자신의 수익 부동산을 일반 국민들이 이제 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한쪽이 이제 사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격 산정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적정한 임대료를 구할 때 이 수익 분석법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이 순수익, 이것은
대상 물건의 총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드는 총비용,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 판관비, 정상 운전자금이자 그 밖에 이 생산요소 기소수익 등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을 공제해서 이 순수익을 산정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 필요재경비는 그 대상 물건에 기속되는 감가상각비, 조세공과금, 유지관리비, 손해보험료, 뭐 대손준비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재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개를 보면 노란색을 따서 이 필요한 감, 먹는 감, 조유, 주세요. 조유, 주세요. 안 주면 손. 안 주면 손을 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개사 1차 민법, 암기법 유튜브 동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고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